자, 그 다음에 유압계. 이 유압계는 현재 오일의 압력이 어느 정도냐.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유압계의 지시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장비라든가 또는 경주용 자동차라든가 아주 고속기관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오일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운전자가 또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또 이로운 점이 있어서 유압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압계는 오일 펌프에서 윤활 회로 내에 공급되는 유압을 표시하고 보통 고속 시에는 6에서 8kg/cm 정도이고 저속 시에는 3에서 4kg/cm 정도의 압력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부어든 튜브식이라든가 밸런스 코일식, 바이메탈 서미스터식이 있는데 이건 종류만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보통 밸런싱 코일식이 많이 써요. 유압 경고등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생긴 불 있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 불이 시동 걸기 전에 IG까지 딱 가면 여기 들어왔다가 시동 딱 걸면 꺼지죠. 이게 꺼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딱 들어온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야? 오일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일 유압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 엔진 오일이 지금 없거나 아니면은 유압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새서 지금 오일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소결, 늘러붙죠. 열 때문에. 그 다음에 마모로 인해서. 그래서 이 유압 경고등이 들어오면 상당히 안 좋은 거니까 가급적 빨리 엔진을 세워서 오일을 점검하고 모자르면 엔진을 보충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활 계통이 고장이 있으면 점등되는 마신인데 요 스위치의 기능, 요 모양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에서 전원이 쭉 갔다가 운전석에 있는 유압 경고등 램프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오일 통로에 얘를 박아놨어요. 그래갖고 단자 두 개가 현재 떨어져 있어. 유압 때문에 이게 항상 올려가 있다가 유압이 발생이 안 되면 요 스프링이 딱 내려오면서 요 단자를 이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불이 딱 회로가 구성돼서 불이 들어오겠죠. 요게 바로 유압 경고등 스위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없으면 이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접점이 붙어서 유압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압력이 없다는 얘기는 오일이 부족하거나 펌핑이 안 되거나 필터가 막혀서 일단 회로 내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저 유압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랭크 케이스 내에 환기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걸 또 배웠죠. EGR 시스템에 또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크랭크 케이스 엔진 블록 밑으로 미연소 가스가 막 차져요. 그 다음에 압력이 차게 되면은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때는 압축이고 폭발해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크랭크 케이스에 압력이 차버리죠. 항상 여기가 비어있다면 모르는데 여기가 또 밀봉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이 서로 4개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위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에도 한번 봐라 이거. 밑에도 피스톤이 내려올 때는 압력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어느 정도 공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는 공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저항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연소 가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가스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 내에 환기 장치가 있는데 그냥 외부에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EGR 시스템을 인해서 다시 흡기 매니폴드로 재연소시켜주는 그 라인이 또 있습니다. 자연 환기식과 강제 환기식이 있다. 오일의 열화를 방지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대기의 오염 방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EGR 시스템을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재연소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윤활장치의 그 진단과 정비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관 오일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오일 점검하는 거예요. 일단 엔진 오일 점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일팬에 펌프가 있어서 쏠리지 않지만 그래도 엔진의 오일량을 점검할 때는 수평된 곳에서 점검한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됩니다. 시동 끄고 잠시 있다가 각 윤활부에 있던 오일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오일팬에 딱 채워졌을 때 그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고 계절 및 기관에 알맞는 오일을 사용해야 되고 오일은 정기적으로 점검 교환해야 뭐 뻔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에 딱 보면 F와 L 마크가 있는데 보통 F와 L 마크 사이에 있으면 정상인데 가급적이면 F에 있도록 하라. 풀에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색깔 점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색깔이 많아요. 엔진 오일을 딱 봤는데 새로 넣을 때는 거의 뭐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색깔이죠. 그러나 요새는 블랙 오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오일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블랙 오일에서 아주 고급 오일이 하나 있어요. 엔진 오일이 처음부터 까매. 새까매. 그러나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이 약간 황색 계열인데 넣었을 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카본이라든가 이런 불순물로 인해서 점점 까맣게 변해버리죠. 검정색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도를 우리가 색깔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색깔을 봐서 그래서 검은색이다 그러면 심하게 오염된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블랙 오일 같은 건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색이라고 하는데 말이 우유색이지 여러분들 우유는 굉장히 뽀얗고 하얘요. 그러나 엔진 오일이 우유색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약간 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봤는데 약간 회색빛을 막 띄어요. 이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냉각수가 우리가 블록하고 실린더 헤드 사이에 헤드 가스켓 있죠. 그 다음에 엔진 실린더 외에는 전부 다 물통로예요. 그 냉각수가 어딘가가 새가지고 냉각수가 엔진 오일에 유입돼서 섞여버리면 이렇게 우유 색깔로 변한다. 그래서 필기시험 볼 때는 표현 방법은 저기 우유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휘발유 예전 문제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은 적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적색으로 변하는 어느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휘발유가 섞였다 이러는데 이건 아주 극소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전에 우리 휘발유는요 무연 휘발유, 유연 휘발유 이렇게 두 배로 있었어요. 유연 휘발유라고 있었고 무연 휘발유가 있었다고. 이 유연 휘발유 지금은 없죠.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아마. 유연 휘발유는 색깔이 적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다고. 그럼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향기로웠어요. 여기는 사에틸랍이라고 하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유해 성분이 많아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연 휘발유가 나온 거예요. 근래 모든 휘발유들은 다 무연 휘발유야. 그래서 이 사이에틸랍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뭐야? 노란색이죠. 말 그대로 옛날 문제처럼 엔진 오일 봤더니 적색이었다. 무엇이 첨가되느냐? 휘발유. 이게 옛날엔 정답이었어. 그럼 한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엔진 오일 봤더니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럼 뭐야? 엔진 오일 자체가 노란색인데 연료가 노란색이다 그러면 휘발유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직 새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발유에는 무연과 유연이 있었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유연 휘발유를 넣었던 옛날 자동차에다가 무연을 넣고 또 무연을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 유연을 넣고 이런 경우가 이 오버랩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또 짬 되면 제가 연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계통의 유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원인이 있어요. 유압이 너무 높아지는 원리 보면 뻔하죠. 유압 조절 밸브가 고착되었을 때 얘가 스프링이 유연해가지고 유압이 세면은 뒤로 물러나면서 바이패스 통로로 오일을 흘려줘야 되는데 고착이 돼버려서 굳어버린 거야. 너무 움직이지 않았고 너무 카본이 많거나 이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이패스를 못하고 그대로 유압부, 윤활부로 가다 보니까 유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당연히 너무 클 때 너무 꽉 조여놨어. 그 다음에 오일 점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어떤 그 윤활 회로가 막혔을 때 그 회로가 막힌 곳에 가지 못하는 만큼 다른 부위로 가다 보니까 또 막히다 보니까 자체 내에 압력이 굉장히 크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각 마찰부의 베어링 간극이 적을 때 유막 간극은 어느 부위든지 크랭크축, 메인 또는 핀저널, 피스톤 간극 다 적정한 유막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 유막 간극이 규정보다 작아. 그럼 오일을 그걸 통과할 때 오일이 그것을 통과할 때 많은 저항을 느끼죠. 따라서 유압을 공급하는 라인의 압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유막이 또 너무 넓어버리면 유압 뚝 떨어지겠죠. 요런 거야. 그래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이렇고요.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은 지금 반대야. 오일이 희석돼서 점도가 낮을 때 굉장히 묽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접촉이 불량하거나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작을 때 오일 통로에 공기가 유입됐을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일 윤활유의 조건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일 펌프 설치 볼트의 조임이 불량할 때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팁 간극, 사이드 간극을 배울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일 펌프의 마멸이 과다할 때 펌프의 펌핑 능력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일 통로에 파손 및 오일이 누출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일팬에 오일이 부족할 때 그래도 유압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일의 소비가 증대되는 원인 아까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연소와 누설이다. 타서 없어지는 거하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연소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오일팬 내 오일이 규정보다 높을 때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요 전부 다 불러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6리터 들어가는 엔진 오일에 앞 사람이 넣고 갔는데 모르고 다른 정비사에 6리터를 또 넣었어. 이만큼 꽉 찼죠. 그럼 이 피스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여기 압력이 걸려버릴 거 아니야. 그죠? 우라라다 보면 이 오일 압력이 꽉 차고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 블록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고 피스가 막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규정보다 약간 높게 되면 이럴 수 있다. 왜? 그만큼 송출의 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연소도 빨라지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량, 그 기관 용량에 맞는 오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일의 열화 또는 점도가 불량할 때도 연소가 되고요.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이 과대할 때 블로바이 가스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 현상도 나오지만 그만큼 오일이 올라가서 연소되는 양도 많아져요. 또 피스톤 링의 장력이 불량할 때 피스톤 간극은 정상인데 링의 장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벽에다 누를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유막을 항상 남겨놓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소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밸브 스템과 가이드 사이의 간극이 과대할 때 밸브 스템, 여러분들 밸브 아시죠? 밸브 스템이 실린더에도 밸브 가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 그 위에 그 사이드 간극, 그 사이드 그 밸브 사이드 하는데 엔드 그 고무 캡이 있어요. 캡. 그것이 고무예요. 고무. 그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게 되면 위에서부터 엔진 오일이 거기 들어가요. 가이드 고무라고 하죠. 그 가이드 고무가 찢어지게 되면 그 사이로 내려와서 스템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연소실로 밸브가 열렸을 때 바로 연소실로 들어와서 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서 오일이 타가지고 신연기 나오는 건 없어. 우리가 보통 머플러에서 검정색 연기 나는 차하고 흰색 연기가 나는 차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검정색 연기가 나오면 아이고 저거 굉장히 엔진이 썩었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흰 연기가 나는 게 더 썩은 엔진들이야. 그만큼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졌거나 또는 가이드 고무가 마모돼서 엔진 오일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럼 엔진 오일이 타면은 흰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고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트의 가격은 별로 안 가는데 공임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6기통 정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대 들어가요. 부품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고무가 망가졌을 때 위에서 오일이 연소되는 거, 그다음에 밸브 가이드 오일 실이 불량할 때 바로 이게 바로 오일 실 가이드 고무 그 위에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이 연소되는 원인은 이렇고요. 오일이 누설되는 원인 이제 어딘가 새는 거야. 리어 크랭크축 오일 실이 파손됐을 때 이게 뭐냐면 리어 크랭크축이라는 것은 엔진의 앞쪽과 뒤쪽이 있죠. 엔진의 앞쪽에는 풀리가 있어요. 풀리가 있고 뒤쪽에는 플라이 휠이 장착되죠. 그래서 양쪽에 다 실이 있는데 그 리테이너가 오일이 새는 걸 방지하는데 그 리테이너가 망가졌을 때 오일이 그쪽으로도 새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 크랭크축 오일 실을 봐주세요. 이거 두 개 다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했던 게 앞뒤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 가스켓 실 파손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펌프는 외부에 있는 펌프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로크암 커버 가스켓, 헤드 위에 로크암 카바가 얹혀지는데 거기에 로크암 카바 실이 있어요. 고무구로. 그게 누설돼도 오일이 바깥으로 엔진 위에서 막 새겠죠. 그 다음 오일팬의 균열에서 누출될 때 밑에 크랭크 블럭에 오일팬이 장착되는데 거기도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그 가스켓도 누설되거나 파손되면 거기서도 셀 수가 있고, 그 다음 오일 여과기에 오일 실이 파손됐을 때 일반적으로 오일 여과기는 캐트리지 방식으로서 외부에서 조여서 장착을 하는데 그때 동그란 고무 링이 있습니다. 그럼 고무 링이 만약에 소선됐거나 또는 너무 잘못 조여갖고 고무가 씹혀가지고 간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오일이 그 필터 캐트리지 바깥으로 새요. 이럴 때도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해놨다가 움직였을 때 바닥에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일이 누출되는 원인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일 펌프를 배우셨는데 우리 기어 펌프, 내적 기어 펌프, 로터리 펌프, 플런처 펌프 이렇게 다 공부하셨죠. 이 펌프의 점검 개소가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이 펌프는 보통 사이드 간극, 그 다음에 팁 간극, 그 다음에 바디 간극 이렇게 됩니다. 이 펌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사이드 간극 같은 경우는 펌프 하우징하고 펌프하고 끼어져 있을 때 철자를 두고 이 면이 똑바라야 돼. 그래야 뚜껑을 덮었을 때, 커버를 덮었을 때 펌핑의 능력 할 수 있는 최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높이들이 전부 다 맞지 않으면 하우징하고 펌프하고 높이가 맞지 않으면 갭이 생기고 압력이 세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잴 수 있는 게 사이드 간극. 팁 간극은 기어와 기어, 요 이빨과 이빨, 여기가 팁이에요. 그걸 재는 거야. 그것도 너무 많이 마모가 되면은 펌핑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팁 간극이고, 바디 간극은 하우징에
하우징에 아우터 로터가 들어갔을 때 이 하우징에 아우터 로터가 들어가는데 그 로터 바깥에 그 하우징과 아우터 로터의 면 사이, 그 사이가 바로 바디 간극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간극은 전체 옆면, 팁은 이빨과 이빨 사이, 바디는 하우징과 아우터 로터의 바깥의 사이, 그 틈 사이. 이렇게 해서 오일 펌프는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 시험 보실 때 전부 다가 실습을 하셔야 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동차의 윤활 장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동차에 있어서 냉각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각 장치 또한 자동차의 윤활 장치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스톤이 위에서 연소실에서 터지는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열이 상당히 발생하다 보니까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각 부위에 금속으로 만든 것들이 변형이 생기고 소결, 늘러붙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러붙거나 열로 인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냉각시키는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는 부품의 과열 및 손상을 방지하죠. 따라서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다. 공기로만 식혀주는 방식, 그리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식혀주는 방식. 이 공냉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토바이 보면은 앞에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서 냉각 핀들 이렇게 있었죠. 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관들, 그게 바로 공냉식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에 공기가 달 수 있는 면적을 넓게 해서 열 방출을 늘리려고 거기다 핀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단면적이 능가니까 열 전도가 돼서 열이 빨리빨리 잘 식혀지겠죠. 그러나 이 자동차에서는 이 4기통의 고속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맞부닥치는 공기로만으로는 열을 식혀주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는 순행식을 쓰게 되는데, 먼저 공냉식에는 자연 통풍식이라는 것이 있고 강제 통풍식이 있어요. 이 자연 통풍식은 오토바이처럼 앞으로 주행할 때에 앞서에서 맞부닥뜨리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식혀주는 방식이 바로 자연 통풍식이고요. 강제 통풍식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팬을 이용해서, 전동팬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강제적으로 냉각시켜주는 공기로서, 이게 바로 강제 통풍식입니다. 이때는 냉각팬만, 선풍기만 쭉 가다 보면, 바람만 쭉 가다 보니 공기가 옆으로 많이 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기를 모아줘요. 이렇게 철판으로 모아가지고 그 부분만 공기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판을 우리는 실아우드라고 합니다. 실아우드, 덮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많은 양의 냉각된 공기로 냉각되는 방식이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이제 순행식을 쓰게 되는데, 이 물을 쓰는 방식에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압력 순환식.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려요. 자연 순환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뜨거운 물과 찬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 물이 이동하죠. 그죠? 공기도 말이야. 대류가 있듯이 이렇게 물의 대류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고성능 기관에는 부적합하다.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차 때문에 움직이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약해. 그래서 자동차 기관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연순환식이고, 강제순환식은 뭐냐면 펌프를 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물을 막 순환시키는 거예요. 막 순환시켜. 이게 보통 우리 자동차에 쓰이는 건데 여기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압력순환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물에다가 냉각계통을 완전히 밀폐시켜버리고 냉각수가 가열, 팽창할 때 그 압력이 냉각수의 압력을 가해서 비등점, 끓는 점을 높여주는 거야. 우리가 보통 물이 몇 도씨에서 끓어요? 일반적으로 아는 게 100도씨에서 끓고, 그죠? 그 다음에 몇 도씨에서로 0도씨에서 얼죠. 빙점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야.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00도가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100도씨에서 끓지 말고 조금 더 올리자 이거야. 물이 한 116도나 118도 정도에서 끓게 되면 혹여나 높은 온도에서도 금속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압력을 집어넣어버려. 압력을 딱 걸어두게 되면 물의 끓는 온도가 높아져요. 100도씨 안 끓고 더 올라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압력 순환식이라고 그래요. 압력. 그래서 우리가 라지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세로된 캡 많이 보셨죠? 그게 압력 캡이에요. 그 압력 캡에 스프링도 달렸잖아요. 이렇게 닫을 때
닫을 때 압력을 딱 주는데 그때 압력이 약 0.9kg/cm 정도의 압력이 딱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뚜껑에 보면 0.9라고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0.9 정도의 압력을 딱 주게 되면은 물에 끓는 온도가 116도에서 118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에서 안 끓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압력 순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등점을 높여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다 보면 끓는 점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라지에다를 약간 좀 작게 만들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엔진의 열 효율이 양호하고 냉각수의 보충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제 차츰 하나 배우게 되겠지만은 압력을 줌으로 인해서 팽창할 때는 물이 팽창하면 어디로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 물탱크 있잖아요. 그쪽으로 빼줬다가 또 악셀레터 페달을 왕 밟아서 물펌프가 윙하고 돌면은 급속하게 낮아질 때가 있어요, 압력이. 그러면 물이 모자라잖아. 공기만 어디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고 그때 보조 물탱크에 있는 것이 다시 거꾸로 나갑니다. 그래서 압력식 캐변은 진공 밸브와 공기 밸브 형태로 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그래픽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밀봉 압력식이 있습니다. 냉각수 팽창 압력과 동일한 크기의 보조 물탱크를 두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죠. 냉각수가 팽창할 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팽창하면 물을 바깥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통을 둬서 거기다 담가놨다가 모자랄 때 또 갖다 쓰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밀봉 압력식이죠. 이제 밀봉 압력식 이런 겁니다. 자동차에 쓰는 거. 냉각수가 가열돼 팽창하면 보조 물탱크로 보내고 온도가 떨어지면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라지에이터로 다시 유입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자, 냉각장치의 구성 부품 물 재킷이라고 하는데 이거 물 재킷이라는 것이 우리가 엔진 실린더 헤드도 배웠고 블록도 배웠지만은 이 피스톤이 실린더에서는 실린더 외에 볼트구멍 외에 구멍들이 많은데 그 사이사이가 전부 다 물통로예요.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보고 우리는 물 재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물을 갖다가 압송시켜야 되는 펌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 펌프가 있어요. 엔진의 동력으로서 펌프가 도는데 이 물 펌프가 지금 실린더 헤드와 블록의 물재킷의 냉각수를 수산시키는 원심력 펌프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타이밍 벨트 안쪽에 보통 많이 달려있어요. 블록 쪽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벨트를 교환하고 물 펌프도 같이 교환합니다. 왜? 이 냉각수에는 물이다 보니까 녹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부동액의 주성분이 들어가서 또 녹을 하는데 녹 방청작용 녹 안 슬게 하는 그런 첨가제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철이고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요. 또 이 물펌프의 이 팬 자체가 또 어떨 때 심할 때 보면은 다 낡아서 삭아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펌프가 돌긴 도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펌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떨어지니까 오버히트. 온도계만 올라오고 엔진이 멈춰야 돼요. 그래서 뜯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타이밍 벨트 우리의 교환 주기를 보통 통상 한 10만 킬로 정도 보지 않습니까? 8만에서 10만. 이때 뜯었으니까 기왕 뜯었을 때 교환하기 좋게 물펌프도 같이 교환해 주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물펌프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펌핑하는 거. 그 다음 냉각팬. 물을 순환시키면서 라지에다 앞에서 맞바람 치는 바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전동 팬을 둔다든가 아니면은 물펌프 축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엔진 동력에 의해서 같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라지에다의 공기의 흡입력을 더 세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냉각팬 공기를 흡입해서 라지에다의 냉각 효과를 향상시키는 게 팬입니다. 최근에는 팬 클러치를 사용해서 종류에는 유체 커플링식 팬과 전동식이 있다. 이 유체 커플링식은 뭐냐면은 요즘에 분들은 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동차에서 라지에다가 있고 물펌프 축에다가 그대로 날개를 달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속이나 중속 같은 경우에는 쭉 엔진 RPM 밟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얘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양도 저속과 중속이 또 달라지죠. 그런데 고속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으로 가면은 날개가 무지하게 빨리 돌 거 아니야. 근데 한겨울이야. 한겨울에 약간의 연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손실을 뺏기면 안 되고 온도를 보호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식혀져. 냉각수 유출입 온도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라지에다 뜨거운 물이 와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식혀져 갖고 다시 블록으로 들어갈 때의 온도 차가 10도 이내에 된다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요. 보세요. 뜨거운 데다가 찬물 확 뽑으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냉각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인데 고속으로 돌 때 냉각 팬이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돼? 그만큼 냉각수 유출입 온도차가 커지겠죠.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바깥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군용차나 이런 거 보면은 천막으로 내리든가 라지에다 그릴 앞쪽에 막든가 또는 신문지로 막아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 옛날 자동차들 옛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요즘엔 이러지 않죠. 다 전동 팬으로 컴퓨터가 이제는 요 정도면 식혀줘야 되면 전동 팬을 왕 돌려 식혀주고 또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그만큼 열이 빨리 엔진이 회전속도 빠르니까 열 발생량이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팬 두 개가 있어서 저속팬, 고속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속팬은 평상시 돌다가 에어컨 키면 고속팬까지 돌아가지고 냉각 효율을 높이고 뭐 이렇게 전동팬을 쓰게 되면은 간단한데 이 물펌프 측에다가 냉각팬을 같이 쓰게 되면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풀리를 갖다가 오일을 집어넣어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얘만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개를 돌리면 돌아가요. 오일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찰의 종류에 볼 때 유체 마찰이라는 걸 배우셨죠? 유체 마찰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이에 오일을 집어넣어서 오일의 마찰을 이용해서 날개를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고속으로 돌면은 얘가 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유체 마찰로 돌리다가 너무 고속일 때는 날개는 일정한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펌프는 막 돌더라도 요렇게 그 냉각 팬에다가도 유체 커플링식을 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앞에 라지에다 그릴에 뭐 신문지 맞거나 뭐 폼젤라고 찝차들 이렇게 천으로 맞거나 이런 내용 없죠. 그죠?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엔진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냉각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식은 저속에서는 냉각팬이 물펌프 측과 같은 회전 속도로 돌다가 고속에서는 회전 저항이 증가해서 유체 커플링이 미끄러져서 냉각팬 회전 속도가 물펌프 회전 속도보다 낮아지는 거. 유체 마찰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게 바로 유체 커플링식이에요. 전동식은 라젤에 수온 센서를 둬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 온도를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서 전동기를 구동하고 안 하고 해서 팬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이 거의 이렇죠. 그죠? 서양 또는 정체할 때 냉각 성능이 향상되고 정상 온도에 도달 시간이 단축된다. 작동 온도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되죠. 이 전동식은. 왜? 이렇게 커플링식을 쓰든가 아니면 벨트로 움직이는 것들은 겨울철에 그렇지 않아도 워밍업을 빨리 해가지고 정상 작동 온도가 돼서 운행을 하고 싶은데 시동 걸자마자 냉각팬이 돌잖아요. 벨트로. 그러면은 라제다에 있는 것도 계속 시켜줄 거 아니야. 물론 서머 스타트에서 냉각수를 보내주진 않아요. 막고 있어. 막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돌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전동팬을 쓰게 되면 엔진이 냉각되어 있으면 아예 팬 자체가 안 도니까 그만큼 웜업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구동 벨트. 모든 동력은 크랭크 축의 풀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리가 이렇게 있으면 컴프레셔, 에어컨 컴프레셔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물 펌프도 돌려주고 또 아이들 베어링,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발전기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돌려줘요. 다 돌려줘가고 하나로. 요즘은 원벨트로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것 따로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거 원벨트로 하나로 쫙 입니다. 경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아이들 베어링 둬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또 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벨트로서 모든 동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의 기능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팬벨트가 끊어지면 뭐를 한다고? 흔히들 예전 분들 스타킹으로 연결해서 돌린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휙 움직여서 좀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좀맨 부분에서 획가닥 하고 벗겨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벨트의 중요성도 있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V벨트를 썼는데 요즘은 V벨트가 아니고 평벨트로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측에 동력을 받아서 발전기와 물펌프를 구동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파워 스티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셔도 있고 접촉면이 40도인 V벨트로 되어 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평벨트입니다. 벨트의 장력은 10kgpascal의 힘으로 눌렀을 때 약 13에서 20cm 정도의 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크랭크 축이 있고 옛날 얘기입니다. 발전기 있고 그 다음에 캠축이 이렇게 있다. 이거 물펌프가 있다. 이게. 그러면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쑥 눌렀을 때 얼마의 힘으로? 10kgpascal 정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13에서
20mm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장력이 적당하다. 이 장력이 너무 크면 빵빵하면 각 베어링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크죠. 베어링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와 물펌은 베어링 손상되고 또 너무 작으면 너무 헐거우면 겉돌죠. 겉돌아서 물펌프가 제대로 못 돌고 발전기도 제대로 못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고 충전이 불량하게 된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장력 문제.